지난 11월 3일에서 4일에 걸쳐서 거절 이유 대응 관련한 교육을 했는데요. 재교육 관련 지시가 있어서 다시 교육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뭐 코로나 문제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뭐 저기 페이스 투 페이스로 교육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영상 파일을 제작을 했습니다. 거절 이유 대응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텐데요. 거절 이유 대응 해보신 분들이 한두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절 이유가 일반적으로는 발생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에 대한 대응에서 여기 신규성, 진보성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보통은 이 의견서를 제출을 할 거고 그 의견서에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신규성이 있습니다. 진보성이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보정을 할 테니 보정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정을 할 테니 신규성이 보정을 하는 경우 신규성 진보성이 있으니 특허를 허용해 주십시오. 라는 형태로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잘 처리가 되면 특허를 허용받을 수 있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페이지 신규성. 여기는 노벨티라고 적었는데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새로운 것, 노벨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신규성계의 거절 이유 통지. 이게 슬라이드가 3개로 되어 있나 보네요. 이를 첫 번째 페이지 여기서 29조 1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29조 1항 특허법을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29조 1항에 2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유로 거절이 되는 경우 이거를 신규성 결여라고 하는데 일단은 특허 출원을 할 때 그리고 거절 이유가 왔을 때 둘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청구항 발명 그러니까 우리가 출원하는 특허 청구항이 뭔지 청구항의 발명이라고 하니 그 청구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하고 인용 발명, 그러니까 심사관이 인용 발명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러이러한 발명, 이러이러한 문헌이 있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은 일단은 인용 발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인용 발명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악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해서 여기 대비라고 했죠. 비교를 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같습니다. 혹은 다릅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심사관이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있더라도 지나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당성을 잘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거기에 의견서, 실험 성적 증명서 등을 첨부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점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성이 있습니다. 라고 반론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심사관은 보통은 아무리 못해도 석사학위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당연히 연구를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과 적어도 동등한 수준의 지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게 하면 일단 설명을 할 때 명확하고 논리적이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명확한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데이터가 명확하지 서포트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연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잘 하시되 당신들이 뭘 알겠냐 라는 식의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 심사관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최대한 특허를 거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페이지, 인용례가 특히 페이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거절 이유 어떠한 부분에 를 인용하여 거절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보통 이제 페이지 수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페이지 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문헌이 뭔지 문헌의 내용이 뭔지 명확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뭐 필요에 따라 반론 및 성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반론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심사관의 판단이 타당한 경우에 보정을 하고 인용 발명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발명으로의 변경 뭐 등등 써 있는데 심사관들의 접근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특허를 거절시키려고 한다기보다는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시켜주겠다 라는 게 심사관들의 입장이고 특허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희들한테 불리하지 않은 형태로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싸울 필요는 없고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물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서포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헌을 가져오면 됩니다. 뭐 신규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경우가 없고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페이지, 이게 청구항의 청구항 발명이 뭔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청구항 기재에 기초하여 이해한다. 즉 청구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읽어보셔야 되고 바꿔 얘기하면 구성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은 이제 용어 같은 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명세서 내에 보통은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 그 다음에 특정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 1, 2, 3에서 기능, 뭐 용도, 뭐 방법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물건에 어떤 특징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 특징 이전에 물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특징적인 부분, 제조 방법 같은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3번의 제조 방법에 의해 생산물을 특정하는 경우 뭐 프로덕트 바이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생산물에 대해서 물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조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뭐 알아야 된다는 건 우리 발명인 경우에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사 발명, 인용 발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타사가 생산물 특허, 프로덕트 특허를 출원을 했고 우리가 제조 방법 특허를 출원했다고 한다면 그 제조 방법에 특징이 있지 않는 한
생산물 특허에 의해서 거절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능 특성에 의해 물건을 특정하는 경우에서 1번, 아까 전에 설명한 1번, 2번, 3번 좀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원칙적으로 그냥 읽어보자면 원칙적으로 그 기능 및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능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한정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본질이 무엇인지, 에센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설명을 그리고 나서 잘 저희랑 협업을 하고 해서 명확히 특징을 잡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 물건을 특정하는 방법, 용도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세퍼레이터 필름이라는 거의 경우 세퍼레이터 필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보통은 세퍼레이터 필름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업계에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쓰이는 것만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품 자체는 어디서나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용도 한정 여기서는 적어도 BSF 사업에서 이야기를 하면 리튬이온 전지에 사용되는 세퍼레이터 필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용도 한정이 되어 있죠. 리튬이온 전지라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같은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줄을 일단은 새로운 게 있더라. 그래서, 좋더라. 좋더라라고 하면은, 진보성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좋은 게 그 특징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특징으로부터 비롯되어 새로운 용도가 발생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새로운 용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규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맨 마지막 줄에 새로운 거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비슷비슷하더라. 그러면 신규성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 방법,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29조 1항 각호 인용 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이니 얘기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29조 1항은 웬만한 특허를 추론해 보신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고 신규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실 겁니다. 29조 1항은 신규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 공지되었거나 공연이 실시된 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공지 알려지거나 공연 어디선가 실시를 하고 있더라. 보이게 이런 얘기인데 이게 국내 국외 이게 법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당연히 국내에 집행관할 건 자체가 국내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내라고 하는 게 맞기는 한데 특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나 기본적으로는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한정이 될 건데 국외라는 거는 신규성 같은 이제 새로운 게 있더라, 새롭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할 때 있어서는 국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 해외에 어떤 문헌이 있다고 한다면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나왔다, 어떤 문헌이 나왔다, 거절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냐 없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언어로 기재되어 있어도 특허가 29조 1항에 의해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 스와힐리어로 기재된 문헌이 있다. 그 문헌에 의해서 충분히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 즉 이것도 국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책 같은 데 나와 있다. 전기통신회사를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전기통신회사라는 거는 뭐 인터넷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거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뭘 적어놨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핸드폰 뭐 삼성은 삼성이니 뭐 애플이니 해서 스마트폰 많이 만들고 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30년 전에 누가 블로그에다가 그 당시에 뭐 블로그라는 게 있진 않았지만 그런 문서를 기록한 게 인터넷에 있더라. 신규성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반으로 거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인데 특허 출원일과 간행물의 발간일이 동일한 경우에 이런 경우 그리고 뭐 뒤에 이것저것 써있긴 한데 특허 출원 전이라고 보지 않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출원 전이라고 보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은 언제든지 이게 의미가 없다, 신규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법적인 문제긴 한데 출원일, 간행물의 발간일 이걸 어떻게 결정하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요. 간행물 같은 경우는 가장 늦게 특허 출원을 판단할 때는 시각으로 판단할 때는 출원일 경우에는 뭐 일찍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는 문제가 또 있고 그 법 조문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특허 출원 전으로 볼 수 없게 해석이 됩니다. 그건 사실 뭐 29조 1항이 아니라 그 29조 뭐 3항이라든가 뭐 36조인가 선출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보자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전기통신회사 인터넷 이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청구항의 발명과 인용 발명 간의 대비 뭐가 뭔지 서로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없으면 안 된다. 대비표 만드는 건 똑같습니다. 클레임 차트 만드는 거랑. 그러면 여기 청구항의 발명의 발명 특정 사항, 즉 구성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인용 발명의 구성 요건과 청구항의 그러니까 저희들이 출원한 특허의 구성 요건이 같냐 다르냐? 다르지 않으면 신규성이 없고 다르면 신규성이 있음.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 같은 경우에는 제조 방법 어떻게 설명을 잘 하냐? 여기서 반론 예가 나와 있는데 제조 방법으로 물건을 특정하고 있으니까 인용불명으로 뭐 적절하지 않다 라는 식으로 심사관한테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의심 가는 경우에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는 경우 이게 또 뭐 진짜 심사관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실험 성적 증명서라고 여기 써 있는데 실험에서 실험 결과가 이러니 그거랑 좀 다른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는 거고요. 이것도 같은 얘기네요. 뭐 출발 물질이 다르다 뭐 이런 부분인데 업력에는 세세하게 구분을 했을 때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은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경우 그것이 공지되어 있는 것이 밝혀진 경우 이런 경우에 조금 애매하게 되겠네요. 이게 명확히 어떻다라고 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 경우네요. 그리고 다음 진보성, 인벤티브 스텝이라고 유럽에서 부르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non-obviousness라고 하는데
진보성. 진보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한 29조 1항하고 되게 유사한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좋아 보이더라 라는 걸 진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발명을 대비할 때 신규성하고 동일하게 대비를 하긴 하지만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진보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보성이라는 건 개념은 아주 명확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진보성의 판단은 당업자가 인용 발명을 통해 청구항의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즉 이러한 논리가 성립한다면 진보성이 없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쉽게 발명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논리적인 구성력의 2라고 되어 있는데, 인용 발명의 동기가 될 만한 기재사항의 유무 및 현저한 효과의 유무라고 되어 있는데, 인용 발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인용 발명이 두 개가 있고, 저희들이 추론한 발명에 뭐 내열성이 좋고 불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연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적당히 표현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용 발명에 그거와 가장 유사한 발명에는 내열성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용 발명 1과 2가 유사한 분야에 있고, 똑같이 전지 분야 특허다 라고 하고, 인용 발명 2에는 인용 발명 1하고는 좀 다른 종류이기는 한데, 세퍼레이터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1은 습식이고 2는 건식이다. 1에는 안 써 있는데 이 건식에는 내열성이 좋다는 게 써 있다. 그러면은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면 건식의 내열성이 좋은 방법이 있으니 습식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채용하면 내열성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진보성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거 물론 절대로라는 것은 심사 결과가 거절 이유 통지가 나올 거라는 얘기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펴야 되겠죠. 근데 반론을 펼 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론을 피셔야 됩니다. 타자가 들었을 때 억지스러운 설명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거절됩니다. 100% 거절됩니다. 그리고 동기가 될 수 있는 예, 2에서 과제가 공통된, 이게 여기서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설명한 거와 유사하게 인용 발명 1과 2의 내열성이 좋다 라고 둘 다 써 있다. 근데 둘 다 뭔가 재료가 다르다. 그러면은 둘 다 재료가 다른 걸 섞으면 내열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세퍼레이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코팅 여기서는 도공액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래는 통상적으로는 분산액이 맞는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이 경우에 알루미나 쓰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 티타니아를 갖다 섞어가지고 쓴다. 그럼 더 좋더라 라는 특허를 냈다고 칩시다. 인용 발명 1에는 알루미나를 쓰고 인용 발명 2에는 티타니아를 쓴다. 그래서 섞으니까 아주 좋더라.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진보성 결여로 거절될 겁니다. 왜? 인용 발명 1도 좋아지고 2도 좋아지고 당연히 통상의 기술자라면 1, 2를 섞을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더 좋은 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진보성 결여로 거절될 겁니다. 이게 왜 거절되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 이유를 펴십시오. 그래서 유리한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적 우위에 있다, 비교 우위에 있다, 그런 경우에도
진보성 결여로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나를 쓰니 뭐 내열성이 좋아지는 게 있더라. 근데 거기에다가 알루미나 중에서도 이런 모양을 썼더니 더 좋더라. 근데 이게 이런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는 게 알루미늄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그러니까 형상에 따라서 제조 방법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통상의 기술자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쉽게 지나가던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진보성이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를 발생을 시키고 등록을 시키고자 한다면 뭐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입상에 알루미나가 있고 판상에 알루미나가 있다. 근데 판상의 알루미나가 아주 좋더라. 예를 들자면 실제로 뭐가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요한 부분인데 뭐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기재가 안 돼 있는 내용이라도 이러이러해서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이해하는 뭐 엄밀하게는 이해라기보다는 추론이죠. 추론할 수 있는 인퍼런스가 있는 거라면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서에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하나도 안 써 있어요. 추론도 불가능한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100% 거절됩니다. 검토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신규성 위반이거든요. 신규성 위반이 아니래요. 보정을 잘못하는 결과가 되거든요. 추론일이 결정되는 건 추론일이라는 거 특허에 있어서 추론일은 매우 중요한데 그러니까 추론일로부터 모든 걸 결정하게 됩니다. 신규성 판단을 할 때도 추론일이고요. 그 외에 선출원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확대된 선출원이라고 불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추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추론일에 알 수 없었고 추론일에 제출되지도 않은 문서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특허법 자체의 존재를 몰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발명. 선택발명이라는 거는 여기에 뭐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해서 다 아실 겁니다. 선행발명이 상위 개념이고 하위 개념을 구성요소로 선택한 발명. 알루미나가 아니다. 예를 들면은 먹는 고기가 상위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고기를 구성 요건으로 하는 특허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게 이미 나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닭고기 혹은 양고기 이런 걸로 특허를 출원하고 싶다. 근데 양고기나 닭고기로 했더니 이게 더 맛있더라. 엄청나게 맛있더라. 라고 하는 특허를 선택발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 밑에 단에 있는데요. 매우 우수한 효과가 있어서 당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진보성이 있다. 예측을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닭고기, 양고기 좋더라. 근데 닭고기, 양고기는 왠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잘 먹지 않는 뭐 개구리 예전에 먹긴 했는데 이런 게 들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진보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요즘에 먹진 않으니까요. 수치 한정 발명은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추론되고 있는데 이미 나와 있는 발명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정 범위를 최적화하면 정말 좋더라 하는 발명이 수치 한정 발명입니다. 근데 이게 당연히 어느 영역에서 최적화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나 연구자라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연구자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최적화를 할 겁니다. 최적화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최적화를 할 거고,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최적화를 할 거고, 그 정도에서도 최적화를 하는데, 실험을 하는데 최적화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진보성이 없고, 근데 이 진보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정말 뭔가 신기할 정도로 성능이 좋더라, 아니면 전혀 다른 효과가 있는 발명이다 라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경우에 진보성이 있어서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계적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징적인 수치, 그러니까 그 성능이 매우 좋더라 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뭐 임계라는 거는 뭐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도 아까 전에 설명한 뭐 1, 2, 3번의 기능, 1, 2, 3번 중에 1번의 기능을 얘기하는 건데,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신규성 부분이랑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제 차이가 있다면 동일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하냐의 문제고, 비슷하냐? 비슷하면 진보성이 없다라고 거절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비슷한 게 아니다라고 잘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글짓기를 잘 하시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밑에 뭐 반론예에서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많이 달라요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닌데 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아닌데가 아니라 백데이터가 없으면 쓸모없습니다. 백데이터 제시하셔야 됩니다. 제조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설명한 부분하고 차이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차이라고 해봐야 유사하냐 비슷하냐, 같은 말이죠. 유사하냐 비슷하냐. 진보성 판단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간행물 중에 특허 청구항의 발명을 쉽게 작성할 수 없다는 기재가 있으면 이런 발명으로서 적격성이 없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논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 분야의 관련성, 적용 및 기능의 공통성의 관점에서 논리적 구성이 가능하다면 인용 발명으로서 적격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면 연결을 잘 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반론예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결고리가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해서 거절 이유를 주는 것일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간단히 얘기하면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인용발명 1에서는 좋다고 했는데 인용발명 2에서는 안 좋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 그러면 당연히 적격성이 없다, 여기서 없다는 표현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구왕의 발명이 발명 특정사항에 관하여 형식상 또는 사실상의 선택지를 가지는 때에 선택지 중에 하나의 선택지만을 발명 특정사항으로 하는 발명과 인용 발명을 대비해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경우에 청구왕의 발명은 전체적으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뭐 당연한 얘기네요. 그리고 요 뭐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을 이거 안 고쳤네요. 긍정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사실이 청구왕 발명의 특징에 기초하는 것이며 선전 등 발명 특징의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는 심증 있는 경우에 하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미국에서 한번 확립되어 있는 거고요. 판례상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상업적 성공도 참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고 잘해서 그렇다 전혀 참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보정, 요거는 이제 보정 신규성이니 진보성 결여 없다 거절이 통지가 나왔을 때 우리 보정을 해서 좀 고칠 필요가 있고요. 보통은 심사관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뭐 변리사들이 중간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입니다. 새로운 거 넣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허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특허 출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가할 수 있는 일부 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보정 여기에 보면 보정은 출원서에서 처음 첨부한 명세서 등에 기재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써 있는데 추가도 된다는 얘기는 원래 들어있는 문장을 갖다가 이른바 복붙을 하는 거죠.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다. 근데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서 그 범위가 줄어들 때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청구항에 세퍼레이터라고만 들어있더라. 명세서 안에 두께가 10에서 20 미크론이더라. 그러면 청구항 1, 청구항에 세퍼레이터에다가 10에서 20 미크론 갖다가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규사항 추가가 아닙니다. 왜? 세퍼레이터 중에서 10에서 20 미크론인 세퍼레이터만 청구를 하겠다가 되기 때문에 원래 청구한 내용보다 좁아지는 효과가 있고 결과적으로 신규사항 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보정 자체가 불가능하고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 분들이 다 잘 해주신 내용이라서 이 부분은 이거 뭐 예시는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